남자가요, 오죽 이렇게 못났습니까? 이렇게 요즘 시체말로 찌질남입니까? 김기학 아나운서. 네, 의정부의 번화가 한 광장에서 낯뜨거운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 광장의 모습인데요. 여성 2명이 무언가를 피하듯 급하게 달려가고 알고 보니 그 뒤에는 웃옷을 올린 남성이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체를 드러내고 있죠. 여성들이 달아나자 남자는 화가 난 듯이 주변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집어 던집니다. 네, 애꿎은 봉투에 화풀이를 하는데요. 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급기야 발로 차서 봉투가 터져버립니다. 주변은 쓰레기로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네. 남성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광장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행인들에게 주먹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네, 급기야 경찰이 출동했고 인상착의를 파악한 경찰이 도주하는 남성을 붙잡게 됩니다. 네, 붙잡힌 모습이고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저게 이제 시간이 늦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적은 드뭅니다만 저 거리를 보니까 뭐 번화가라는 느낌은 좀 드네요. 네, 저게 이제 그 00시 10분이니까 네. 뭐 아주 사람들이 없는 그런 그 상황은 아니고요. 네. 행인들이 간간히 있는데 네. 아마 제가 볼 땐 저 남성이 보여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하. 한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그 과정을 이제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사실 상점가가 이제 밀접이 돼 있고 유동인구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단 이 사람은 술에 취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서 뭐 어떤 음란 행위를 하니까 이 여성들이 피해서 도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실 이 사람의 목적은 자기 그런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놀래서 뭐 고함을 지르거나 하는 이런 것이 존재감을 주는 것인데, 네. 예,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일시적인 괴력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쓰레기통을 이제 집어서 던진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정말 뭐 저런 사람들이 요즘에 왜 갑자기 좀 많이 보이는지 네.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곳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번화가의 광장이래요. 딱 보니까 그 광장은 로터리처럼 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저곳에서 저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다가 그걸 보던 여성 앞서 CCTV 나왔잖아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왜 길거리에 있는 종량제 봉투를 걷어차고 그냥 터뜨리고 맙니까?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노출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형적인 노출증 환자들은 본인들의 불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때 굉장히 좀 불안해서 제대로 본인이 그런 느낌 같은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노출 행위를 하다가 네. 누가 보면은 빨리 달아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광장에서 드러내놓고 하는 노출증 환자를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저 사람은 이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겉옷을 올리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굉장히 멋지게 보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길 가는 여성들을 갖다 유혹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여성들이 파들짝 놀라서 달아나니까 왜 이렇게 멋진 나를 보고 달아나지? 라고 본인은 착각한 거고요. 그 행동이 자신을 갖다 멸시하고 자신을 능멸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어딘가에 화풀이를 갖다 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예요. 네. 최명기 원장님의 분석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더 당황스럽네요. 네. 검거 당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대 위에 어떤 성인 남성이 이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제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여성 두 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두 여성을 그 남성분이 그 음란 행위를 하면서 뒤쫓아간 거예요. 112 신고 접수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 차이가 동일한 분이 저 길 넘어 사거리에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뒤쫓아가서 이제 붙잡은 사건입니다. 보신 것처럼 CCTV의 행동이 고스란히 찍혔고요. 무엇보다도 목격자분도 있었으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네. 이 사람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CCTV에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음란 행위 부분 완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음란 네. 행위라면 뭐 노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노출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노출을 자신이 음란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소변을 보기 위해서 노출한 것이다라고 혐의의 일부분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장희영 교수님, 예. 경찰이 저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야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일단 네. 화면상으로는 누가 봐도 좀 정상적으로 소변 보는 행동은 아니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참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조금 전 앵커님이 저기가 의정부의 한 번화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네. 번화한 곳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되게 이례적이니까 우리 뉴스파이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요즘 사회적인 문제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저 같은 장소에서 네. 아까 저건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날짜는 다릅니다. 불과 4시간 전에 거의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었는데 그래요? 같은 남성이 아니라 다른 남성입니다. 다른 남성이 저녁 8시경에 바로 저 번화한 광장에서 여성들의 무리를 이렇게 막 따라가면서 말을 걸고 막 이러니까 여성들이 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좀 피하면서 좀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니까 네. 역시 그 남성은 만취한 남성이었었고요. 그 여성들을 따라가다가 이 남성은 조금 더 과감하게 상의가 아니라 바지를 내립니다. 바지를 내리고 그 여성들이 또 얼마나 더 놀랬게 노출을 하고 난동을 벌이니까 굉장히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비슷한 장소였었고 불과 4시간 전에 의정부에서 있던 일입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 나왔습니다만 저 CCTV에 범죄가 일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어두컴컴한 이 밤이 깊은 시간이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 낮에 이제 우리 취재 기자가 가봤을 때 담긴 화면을 보면요. 진짜 번화가네요. 뭐 예. 이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가게들도 진짜 즐비해 있고 바로 저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번화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이제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별로 충격을 안 받았을 거고요. 저 사람의 이제 주 핵심 그 범행 타겟은 다 여성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저런 식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보통 이제 여성들이 뭐 고함을 지르고 이제 뭐 도주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은 저런 사람들의 어떤 그 만족감을 좀 더 배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지난번에 한번 그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경이 아침에 이렇게 가다가 음란 행위를 네. 했을 때 300m 쫓아가서 잡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도 그 여경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놀라거나 소리를 안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도망가잖아요. 아하.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공개된 자리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적어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반응을 했었다면 이 사람은 상당히 좌절했을 텐데 네. 통상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경찰에 적발되고 하는 얘기가 딱 그 정해져 있어요. 아, 나는 그때 음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소변 본 거다. 아하. 소변을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종류는 또 약간 모방 범죄 같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네. 술이라고 하는 이 알코올 효과도 네. 상당히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에서 굉장히 어떤 그 동물 쪽으로 가깝게 그 바뀌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알코올 효과라고 합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분들은 얼마나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직원들이 여기 서 있었는데 저기서 막 뛰어오는데 이제 막 바지 벗고 막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최명기 원장님, 이 사람은 혹시라도 여성들이 자신의 어떤 그 못된 음란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걸 보고 쾌감을 느끼고 자극을 받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기엔 이 사람의 행동은 석연치 않습니다. 음란 행위를 보고 놀라는 걸 보고 쾌감을 갖다 얻는 거는 전형적인 노출증 환자한테 있고요. 네. 그거는 보통 이렇게 인적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본인도 자신의 그런 모습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제 추측에는 본인이 이제 술을 많이 마셨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성한테 말을 걸고 뭔가 성적인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성한테 얘기하고 그거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거를 피하고요. 네. 화가 나니까 거기에서 바지를 내리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고요. 네. 여성들이 피하니까 더 화가 나서 쫓아간 거지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행위가 번화가에서 일어나서 다행인 거지요. 만약에 이게 골목이나 인적이 그러네요. 드문 곳에서 일어났으면은 아마 거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갖다 시도하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박지훈 네. 변호사님,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걸 그냥 가벼운
뭐 범죄로 처벌하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 그렇죠. 강력 성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술 마신 이후에 강력 성범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일단은 소변을 본다고 했던 그 음란을 행위했던 사람은 형법상의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네. 속옷하고 바지를 내린 채 걸어다닌 사람은 음란한 행위를 했다기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죄 정도가 해당합니다. 그럼 그밖에 안 돼요? 둘 다 그렇게 입건을 했는데 사실은 처벌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봐야 되긴 한데 일단은 네. 두 개로 처벌을 하고 이 두 남성이 이 공연음란죄도 뭐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과다 노출죄 10만 원의 범칙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법이 좀 현실을 못 따라간다, 반영하지 못한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한 10만 원 정도 범칙금 정도 내면은 나도 한번 뭐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방의 심리를 자극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것이 그동안에 있어서 여러 행동이 중첩돼서 이제 즉 상습적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좀 더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네. 문제는 지금 공연 음란죄라고 해봐야 1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또는 뭐 과다 노출 같은 그런 경우도 아까 이게 범칙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자꾸 유행을 해서 사회 문제가 된다면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네.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큰 피해가 정말 이 정도에서 그쳐서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회동에 쏠려 있는 동안 잠시 우리한테 잊혀져 있던 그 사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정 얘기입니다. 장희영 교수님. 새로운 이야기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고유정이 체포된 거는 청주에 지금 현 남편과 살고 있었던 아파트였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보도가 네네. 있었죠. 그 당시 고유정은 외출을 하려고 하던 중이었었고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나가려던 중에 이제 경찰한테 체포가 됐었는데 네. 그 당시에 고유정이 경찰을 만나서 했던 말이 새롭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 뭐라 그래요? 그랬냐면 네. 되게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거나 혹은 무언가를 처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붙잡히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인데 마치 이런 상황을 내가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처럼 생각보다 빨리 왔다. 라는 말을 했었고 경찰을 보고 그런 말을 전혀 해요? 당황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경찰이 거기다 대고 전 남편을 당신이 죽인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내가 죽였다라고 너무나 또 태연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은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그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저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유정 입장에서는 여러 플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경찰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까지 제가 볼 때는 모든 상황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답습해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태연한 네. 모습을 당시 보였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정말 고유정의 행동은 기이하다 못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들이닥쳐서 고유정 씨 맞죠? 어떠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할 때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교통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경찰관이 와가지고 뭐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 사항만 된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이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에 막 뛰는 그런 상황이 네.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찾아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가가 없는 이 사람이 가정주부입니다. 네. 가정주부인데 일반적으로 정가가 적어도 두 자리 숫자에 가까운 그런 누범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행동을 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이제 경찰에 검거가 돼 봤으니까 네. 뭐 영장을 들이밀고 체포되고 수갑을 차는 그 순간까지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의 평정심을 이제 유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정가 기록이 전혀 없는 그런 일반 그 가정주부예요. 겉으로 네.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았네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정가는 없지만 내면에 있는 범죄성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당시에 이제 검거됐을 때 차량 안에다가 본인이 사용을 했었던 그 흉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 흉기들을 그럼 왜
딴 데 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뒀느냐라고 네. 하면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하. 그래서 흉악범들도 범행을 하고 난 뒤에 흉기를 다 딴 곳에 숨기거나 유기를 해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트로피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뭔가요? 범죄학에서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 어떤 시신을 훼손하는 그 과정을 본인이 상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것도 아주 그 범죄성이 높은 그런 흉악 범죄, 그것도 연속적인 범죄에서 발생되는 것이 네. 바로 이런 데서 발생이 된다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점이고 이거 네.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유정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 남편 강모 씨를 살해하고도 덤덤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 범행 동기로 추정할 만한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그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좀 추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고유정과 전 남편 강 씨는 2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살해를 할 때까지도 그 전 남편을 아들에게 삼촌으로 속여왔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예. 그렇게 해왔다고요? 아빠라는 게 아니라? 예, 아빠가 아니라 삼촌이다라고 인식을 시켰고, 그리고 아들도 실제로 이 전 남편을 본인의 아빠가 아닌 삼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예. 2년 전부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현 남편을 본인의 진짜 아빠다라고 아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켰던 겁니다. 아, 청주에 살고 있는 현 남편을?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혼 후에 강 씨의 성을 아들이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남편이 자신의 아빠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아니, 최명규 원장이 어떻게 이 아들한테 이런 깜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핏줄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정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이혼은 자신의 인생의 오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활동을 더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본인이 전 남편한테 상당한 어떤 위해를 가해서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은 자기가 잘못한 거는 거의 다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 본인이 먼저 이혼하자라고 얘기하고 남편이 그래 이혼하자라고 소송을 했더라도 어떻게 내가 한번 얘기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 전 남편을 지워야 되는 거고요. 네. 자신의 인생에서 전 남편을 지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의 성이라든가 아이의 기억에서도 전 남편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나만의 아이가 돼야 되는 거지 전 남편이랑 공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전 남편한테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박지훈 네. 변호사님 혹시 지금도 이 아들은 혹시라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지금 고유정의 친정집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는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지금도 아빠 언제 와? 아빠 보고 싶어? 이러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 글쎄요, 이게 참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6세면 곧 이제 학교도 들어가고 이러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이거 속인다고 해가 될지 뭐 일단은 고유정은 계속 이 친부를 삼촌이라 그러고 현 지금 그 아버지를 현 그 계부를 아버지라고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명을 하려고 아니면 성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네. 법적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 아이만 지금 속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이만 속였고 그 이후에 개명 절차를 거친 다음에 좀 그렇게 이제 정말 지금 아버지, 지금 계부의 성으로 지금 가고 싶었던 게 고유정의 목표였던 것 같은데 네.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 숨진 강모 씨, 그러니까 고유정의 전 남편은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2년 만에 보는 아이가 눈에 아른거려서 그 콧노래까지 불렀었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데 유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아이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애를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잖아요. 저 형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법원에 교섭권을 이행해달라 재판을 신청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학원도 보내주고 아이 장난감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근데 이렇게 못해줬던 거 아빠 노릇 못했던 거 다 해줘야지.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돈을 만약에 돈을 벌면 우선까지 양육했어요. 자신의 생활비보다 우선이었으니까. 형은 절대 못 버리게 해요. 애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애 옷이라도 있으면 애기 냄새 나는 것 같다고.
오윤성 교수님, 이 말이 맞다면, 이 주장이 맞다면, 이 고유정의 말이 맞다면, 고유정 입장에서는요, 2년 만에, 이혼한 지 2년 만에 면접 교섭권을 얻은 전 남편 강 씨가 이 아들을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게 자기가 해왔던 거짓말이 탄로나고 더 일이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버리는 것도 이 고유정한테는 뭔가 걸림돌이 됐을까요? 이 고유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캐릭터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일단 본인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논리적이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건 안 해주건 간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 알려져 있기로는 상당히 그 아들에 대해서 애착이 큰 남편이지 않습니까? 전 네. 남편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좀 뭘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로 신혼여행 때 비행기 타는 시간을 미루면서 자기는 면세품점에서 물건을 사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결국 비행기를 못 탔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삼촌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짜놓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자기는 그걸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네. 아마 이 시간에도 지금 피해자인 전 남편 강 씨의 유족들은 시신 일부, 유해 일부라도 하루빨리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텐데, 지금 그 유해, 지금, 전 남편의 뼈 조각, 유해로 추정되는 일부 물체가 발견됐다면서요, 장희영 교수님. 예, 아직은 추정이니까 확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뭐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7월이니까 한 달이 며칠 더 넘은 상황이거든요. 어디서 나온 뼈 조각이냐 하면 제주도 환경자원순환센터에 땅을 다 굴착기로 파서 이미 한 달 전에 소각돼서 매립된 쓰레기를 다 파헤쳐가지고 거기서 뼈 조각을 찾아낸 건데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라는 비난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저 고유정이 제주도에서도 일부 시신을 유기한 장면이 CCTV에 저기 포착이 됐잖아요. 지금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이 네네. 저게 저 포착된 저 장면이 저 CCTV를 확인한 시간이 경찰이 5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27일에 고유정이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유족들이 항의를 해서 CCTV를 확인을 하고 이런 작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경찰이 애초에 CCTV를 확인한 게 30일이었었고 네. 31일에 쓰레기 소각장을 갔다고 해요. 경찰이 네. 그 당시에 네. 5월 31일에 근데 이미 쓰레기를 버린 지 사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쓰레기가 700~800도 고열해서 소각이 돼서 이미 매립장으로 옮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 한 달 전에도 매립장을 다 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고유정의 저런 사건이 이 정도까지 알려지지 않았었고 또 인근 네. 주민들이 쓰레기장을 파헤치면은 이게 되겠느냐라는 민원 때문에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 측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네. 당시에는 이렇게 쓰레기를 수색하지 못했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항의가 빗발치자 한 달 네. 만에 수색 작업이 나선 건데 이미 한 달 전에 소각돼서 매립된 것을 지금 파헤쳐서 찾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해가 맞더라도 DNA 추출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할 뿐더러 또 동물뼈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뼈 조각이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그동안은 어떻게 결과가 네. 나왔습니까? 박준 변호사님. 네, 지금 이 뼈 조각 유족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이후 있을 형사 재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이 뼈 조각 5차례에 걸쳐서 뼈 조각들이 발견이 됐었는데 이전 건은 모두 동물 뼈 조각으로 지금 판정이 됐습니다. 네. 뭐 인천에서 또 그리고 김포에서 15일, 19일 모두 발견된 건 동물뼈로 판정이 됐고요. 지금 매립장, 제주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된 이 DNA 감정 의뢰를 했는데 지금 좀 전에 언급을 했지만 고온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DNA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국가수 감식, 정밀 감식 결과를. 그런데 바로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오늘이 검찰이 한 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해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됐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지금 이제 검찰에서도 지금 그 구속기간을 한번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지금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아마 기소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 고유정이가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인정을 했지만
다만 이제 본인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는 이 주장을 갖다 계속 되풀이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이제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는 이 고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범행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이제 범행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증거를 들이대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수긍을 하고 자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고유정이 같은 경우는 자기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세팅을 해놓고 증거 보전 신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본인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간에 본인은 일단 그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살해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끝까지 아마 굽히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날짜가 왔는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요. 고유정은 전 남편 말고도 의붓아들 살해 관련 의혹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의붓아들이 숨진 당일날 고유정의 뭔가 새로운 정황, 그때 당시 행동에 대한 새로운 정황이 전해졌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새로운 정황이 그러니까 의붓아들이 사망한 시점이 그러니까 발견된 시점이 지난 3월 2일 오전이었는데요. 그랬죠. 그때 당시에 고유정이 119에 전화를 한 그 통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통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119에 전화를 해서 아들이 아프다 그러면서 빨리라고 말을 하며 자다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라는 네. 말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구급대원과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눴겠죠. 아이의 체중도 이야기를 하고 전날 감기약을 먹였다 뭐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하면서 고유정이 울음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 구급대원이. 네. 네, 이런 기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대화 녹취록이 이제 입수가 된 거예요. 공개가 됐는데 고유정이 신고를 했답니다. 직접 119에 빨리.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 구급대원분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지금 숨을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19 대원한테.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고 일어났는데 봤더니 아기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예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을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볼 텐데, 그런데 지금 당시 현 남편의 얘기입니다. 현 남편은 당시 고유정의 행동이 뭔가 수상쩍은 데가 있었다고 해요. 그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났을 때 고유정은 이미 화장까지 다 마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껴있는 이제 저랑 아기가 잤던 방을 몇 번이나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방 구조가, 집 구조가. 그런데 더군다나 아기가 한 자세로 엎드려 있는 상태로 피까지 있는 상태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보고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저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방 구조상 아이가 뭔가 이상이 있는 걸 그걸 발견 못할 수가 없다.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지금 현 남편의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최명기 원장님, 뭔가 그날 이 의붓아들이 숨진 당일날 고유정의 행동은 뭔가 다급함이 있었다.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고유정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이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든 원인이 되지 않았든지 간에 다급했었던 건 맞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 아이가 사망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놀랐겠지요. 그러나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고유정의 평생의 첫 번째 살인이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고유정의 통화 내용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진짜 고유정이 아이의 사망의 원인을 갖다 제공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놀라고 그리고 또 자기 현 남편의 아이니까 울었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고유정이 전 남편을 갖다 살해한 다음에 그 살해의 이유를 갖다 문자로 보내고 했었던 행동을 갖다 놓고 보면은 고유정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본인이 당황한 척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김기혁 아나운서, 당시 구급대원과 이 고유정의 통화는 계속되는데 그 다음 통화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구급대원이 이제 움직임이 없냐고
이제 고유정에 물어봤죠. 그러니까 얼굴 색깔도 이제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울긋불긋하다. 근데 이 울긋불긋하다는 거는 그 시반 있죠. 네, 이제 시반 현상. 네, 네. 시반 현상. 숨을 쥐고 시반 현상이 일어나서 울긋불긋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물론 추정입니다. 네. 네네, 추정입니다. 네. 그리고 구급대원이 이제 도착할 때까지 흉부 압박을 하셔야 된다. 네. 라고 하니까 이제 신고자였던 고유정이 남편이 하고 있다. 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급 요원입니다. 현재 구급 요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흉부 압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유정이 119 대원분과 얘기를 하고 있던 건데,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네. 의붓아들만 얘기를 하면 예. 앞서 이거는 신고 내용, 당시 신고 내용 녹취록을 저희가 살펴본 거고, 이 고유정의 현 남편이 6월 5일에 2일과 5일 두 차례 면회를 갔는데 5일 날 면회를 갔을 때 뭔가 고유정의 이상 반응이 있었다면서요? 고유정이 프로파일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무언가 더 진술을 받아내려고 그 프로파일러들의 이야기를 이제 남편이 전해 들었는데 네. 고유정이 그 의붓아들 지금 울긋불긋 뭐 그 신고 내용이 나오는 바로 그 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 이상 반응을 보인다. 평소에 그 차분하고 이랬던 고유정이 뭐냐면 얘기를 나오면 그냥 평소에 차분하다가 몸을 약간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답을 하기도 한다거나 혹은 그 의붓아들 사망 당시에 생각나는 게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사건 종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나는 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잡혀온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의붓아들 이야기를 물어? 이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고 네. 혹은 정말 의붓아들 사망 사고에 본인이 연관되어 있어서 무언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급하게 이야기를 둘러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의붓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조금은 고유정이 다른 증세를 보인다라는 게 프로파일러들의 이야기를 현 남편이 듣고 전한 소식입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뭘 단정하고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오윤성 교수님?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죽음과 이 고유정이가 직간접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제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은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하는 그 과정은 이제 6월 달이니까 네. 이 석 달이나 지난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이 의붓 아들의 장례식이라든가 이 네. 발인이라든가 이쪽에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남편이 이 그 고유정이가 어떤 그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어디에 있는가 해가지고 그 119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보니까 어디 뭐 차를 대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부부가 싸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 고유정의 이런 반응 같은 경우는 뭘 내가 봤을 때는 다 끝난 얘기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걸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 경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소위 그 간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사건 관련해서 검찰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요. 고유정의 이 천인 공노할 악마 같은 범죄 그 증거들을 낱낱이 지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들도 더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세기의 결혼, 그게 1년 8개월 만에 세기의 이혼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송송 커플의 이혼 발표, 거기에 숨겨져 있던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결국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이혼 조정 신청 원래 당사자 한 명이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네. 이게 좀 놀라웠던 게 송혜교 씨 모르게 아니면 송혜교 씨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송중기 씨가 이혼 조정 신청을 했던 것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조정 신청 27일 했는데 6월 28일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송혜교 씨가 조정 신청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지금 다른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게 일단 송중기 씨는 송혜교 씨랑 상의하지 않고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발표도? 크게는 이혼은 합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합의를 했으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굳이 조정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이 조정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큰 틀에서 합의는 됐지만 세부적인 어떤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의가 안 됐든지 네. 아니면 협의위원보다 조정 신청이 더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네. 절차를 좀 빨리 진행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 아니면 두 사람이 대면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아마 송중기 씨 측이 네. 송혜교 씨한테 알리지 않고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조금 전에 그 송중기 씨 이 손 모아진 사진 보시면 저 때가 이제 제작 발표, 드라마 제작 발표 때인데 5월 28일이에요. 제 기억에는. 5월 28일이니까 보세요. 저 때 반지가 없다는 점에 이제 언론들이 주목한 것 같아요. 결혼 반지를 빼고 있으니까 이때 뭔가 좀 관계가 이상한 거 아니야? 삐걱거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보세요. 손에 주목한 거예요. 근데 오윤성 교수님, 보통 유명 연예인들은 이혼 절차가 다 깔끔하게 마무리되거나 그 국면에 들어가야지 또 합의하에 깔끔하게 언론에 알리는데 지금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이혼 조정 신청하자마자 만 하루도 안 돼가지고 다음날 바로 알렸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뭐 둘이가 팬들에게 상당히 미안합니다.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면서 네. 마무리를 짓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혼 조정을 신청하자마자 그 사실을 언론에다가 송중기 씨 측에서 바로 이렇게 배포를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이제 송중기 씨 측에 있는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 송혜교 씨에게 그쪽에다가 결혼 생활이라든가 이혼 배경이라든가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거짓말 비슷한 것을 유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경고적 메시지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이혼 조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이혼하고 달라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재판 이혼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고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이혼이 됐는가라고 하는 저 유책성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다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라고 하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이 말은 행간의 의미를 좀 보면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라는 건 주변 분들, 즉 송중기 씨 측 관계자가 하는 말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행간의 의미가 이번 우리 둘 사이의 이혼 조정 신청은 나보다는 저 상대방 쪽 송혜교 씨한테 책임이 있어 지금 그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은 둘 사이에 누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혼을 했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송중기 씨는 자신의 잘못보다는 송혜교 씨의 잘못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갖다 넌지시 대중한테 알리면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이혼이 다 끝나고 원만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때까지 본인이 도저히 이 현재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송중기 씨의 감정적인 심정은 이 결혼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 결혼을 갖다 이렇게 빨리 끝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구설수가 오르면서 뭔가 자신의 책임에 대한 루머가 생기는 거는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갖다 했는데 네. 그러나 이게 과연 뜻한 바대로 잘 될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 두려워했던 어떤 구설수 같은 게 이제 시작이 될지 우리는 또 알 수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장희영 교수님 두 사람이 지금 이혼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무슨 한 장소 같은 집에 머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집에 머무르지 않고 있고 뭐 누구네 집에 뭐 이들이 별거한 지 오래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곤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두 분들 말씀하셨지만 둘 다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니까 어쨌든 간에 구설수보다는 빨리 일을 잘 마무리 짓고 싶을 텐데 네. 그렇다면 다른 연예인들처럼 그냥 나중에 이혼 끝난 다음에 성격 차이로 이혼했습니다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일을 뉴스거리를 만들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중기 씨 측가 진짜 빨리 이걸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의도가 좀 많이 보이죠. 왜요? 의도를 보인 사람이 먼저 이슈를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뉘앙스가 일단은 우리 모든 여론이 첫 소식 나오자마자
송혜교 씨가 뭔가 잘못을 했나 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이후에 위자료도 받을 생각이 없다.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송중기 씨 측이 한 이야기는 우리가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책임이 송혜교 씨에게 있다라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발표된 송혜교 씨 측의 이야기는 성격 차이입니다라고 너무나 또 제너럴한 일반적인 답이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무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 속에서는 송중기 씨 측보다는 송혜교 씨 측에 뭔가 책임이 있다라는 일단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둘의 차이는 뭐냐면 송중기 씨는 지금 막 시작해서 한창 흥행을 올리고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어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드라마에도 타격이 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게 구설이 길어지고 뭐 이혼 조정 중에 네. 무언가 안 맞아서 또 다른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온다면 네. 향후 계획되어 있는 어떤 계약에도 차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종의 약간 그 압박을 좀 송혜교 씨가 압박을 가하면서 더 이상 어떤 잡음 없이 빨리 좀 끝내자라는 메시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앞서 그 CG 좀 보여주세요. 우리 제작진이 역시 감각이 뛰어납니다. 입장문의 이 내용을 봐도 뭔가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송중기 씨는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비난하기보다는 그냥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40분 정도 시차를 두고 나온 송혜교 씨 측 입장문은 우리가 성격차를 극복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그 앞으로 법적 절차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배당이 서울가정법원에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배당이 됐는데 문제가 법정 휴정 기간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있기 때문에 빨리 잡힌다면 7월 20일 이전에 잡히고 그게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8월 중순쯤에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법정 휴정 기간도 있어요? 방학이에요? 법원도? 법원도 좀 아, 쉽니다. 그래요? 저희도 변호사들도 쉬고요. 서울 가정법원 같은 경우. 네. 그러다 보면 8월 10일 이후에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네. 만약 그때 별다른 어떤 이의 제기라든지 다른 얘기가 없다 그러면 조정 그때쯤에 이혼이 마무리되고 만약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정식적으로 이혼 소송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재판이 이제 시작되면 또다시 두 사람은 좋든 싫든 간에 언론이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가 이 사건 재판 어떻게 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